오늘도 외근 처리해뒀어요. 단정하게 마침표까지 찍힌 짧은 메시지. 그녀 특유의 말투였다. 딱 잘라 말하면서도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는 듯한 무심함. 그 문장을 본 순간 가슴 한켠이 싸하게 식어내렸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모든 건 그 문장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걸지도 모른다. 외근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관계. 누군가에겐 그저 업무상 파트너였겠지만 나에겐 그 말이 혼의 연인이라는 의미로 다가오던 시점이었다. 그녀는 내 아내였고 내가 끝까지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외면하고 외면해도 결국 진실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리고 그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고.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고. 누군가는 말했다. 외도는 개인의 잘못일 뿐 인생의 전부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순진하다. 배신은 모든 걸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사랑도, 신뢰도, 심지어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그녀는 외근이라는 명목으로 사내법인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했고 근무 시간에 호텔에 머물렀으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이중의 일정을 살아갔다. 그 모든 것이 처음엔 의심이었고 이내 확신이 되었으며 결국 증거로 바뀌었다. 나는 묵묵히 준비했다. 그녀가 여전히 아무것도 들키지 않았다고 믿을 때 나는 이미 모든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은 분명하지 않다. 누군가에겐 속 시원한 결말일 수도, 누군가에겐 너무 늦은 깨달음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진실은 절대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 모든 건 시작되고 있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오후 6시 사무실 전체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기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마지막 견적 메일을 거래처에 전송한 뒤 조용히 컴퓨터 전원을 껐다. 책상 위를 정리하고 일어서려던 순간 떠올랐다. 5분 전쯤 윤수연이 강진우 부장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을 팀원이 흘끗 언급했었다. 나는 그 시간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주간 회의를 마무리 중이었다. 그녀는 퇴근이 조금 이른 편이었고 그 이유를 나는 굳이 묻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수연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도 외근 처리해뒀어요. 단정하게 마침표까지 찍힌 짧은 메시지. 그녀의 특유의 말투. 딱 잘라 말하면서도 설명은 필요 없다는 듯한 무심한 말버릇.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싸하게 식었다. 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알 수 없는 불편함으로 반응했다. 제출된 외근 신청서엔 대형거래처 A사와의 협의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스케줄과 내용. 하지만 나는 그 안에 뭔가 미세하게 어긋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강진우 부장은 올해 32. 입사 후 승승장구하며 차세대 리더로 평가받고 있었고 업계의 특성상 실적만 좋으면 나이 따위는 큰 장애물이 아니었다. 나보다 2살이나 어렸지만 지금은 수연의 직접 상관이자 외근 파트너였다. 그 둘이 함께 외근 나가는 일이 부쩍 잦아졌고 퇴근 시간도 항상 비슷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치는 횟수보다 둘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본 횟수가 더 많을 정도였다. 사내에는 그들에 대한 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진 않았다. 나 역시 아니, 특히 나는 더더욱 그 소문에 귀를 막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틀리기를 바랐다. 확신할 수 없기에 더더욱 침묵을 택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내 안에서 천천히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다. 벽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주방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고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닫혔다. 수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길을 쉬는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 울리는 울림은 컸다. 구두를 벗어 대충 신발장 옆에 밀어넣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다녀왔어라는 말이 겨우 들릴 듯 말 듯 흘러나왔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서 대화라는 것이 사라진 지 이미 한참이었다. 며칠째, 아니 몇 주째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그림자만 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저 공간만 공유하는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다. 주방은 조용했고 커피 머신 소리만 메아리 쳤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내리는 사이 수연이 거실 쪽으로 나왔다. 우연히 마주친 눈길. 그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고 나는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이 잠깐 켜졌고 그 화면 속에서 떠오른 이름은 강진우였다. 오늘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한 문장이 지금까지 흐릿하게만 이어졌던 모든 퍼즐을 단번에 맞춰줬다. 그녀가 딸아이의 전화를 귀찮다며 끊고 야근 중이라며 늦는 날이 반복되던 이유,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호텔 근처에서 반복 사용된 카드 내역, 그리고 그녀가 이 가정을 더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나는 식탁에 팔꿈치를 괴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내 시선을 느끼자 눈빛이 굳었고 말없이 자리에서 피하려 하며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어젯밤 유나가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는데도 그녀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전했다. 그 말에 수연은 냉장고 문을 여는 손을 멈추고 잠시 정적이 흔 뒤 회의 중이었어라고 던지듯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시간이 회의실이 아니라 호텔 로비 근처였다는 걸. 나의 인내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지금처럼 사는 게 계속 가능할 거라 생각해? 수연은 컵을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치더니 오히려 나를 향해 비난을 시작했다. 왜 아이에게 전화를 시키느냐? 그건 부모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의 눈빛에서 이 결혼이 이미 끝났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이라면 전부 말해도 들어줄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 말에 수연은 잠시 움찔했지만 결국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다.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던 그녀의 뒷모습은 어떤 대화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수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다. 어젯밤 강진우와 나눈 메시지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다. 내일 오전 11시 XX 카페에서 뵐게요. 그녀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문틈 너머로 그 미소를 보았다. 그 순간 내 안에 마지막 남은 감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인사팀에서 수연이 호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내 분위기는 이미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식당 게시판 근처를 지나던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스치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입술을 꾹 다물며 눈을 피했다. 수연은 그날 상무실에서 조용히 나왔다. 보통 같았으면 씩씩한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을 그녀가 그날은 고개를 숙인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다고 들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인트라넷 직원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다. 출근 정지 조치. 그것이 그가 맞이한 첫 번째 공식적 낙인이었다.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무단 외출, 회사 경비 유용. 인사부장은 단호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던 나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닫았다. 그 안에는 내가 몇 주간 모아온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외근 기록, 메시지 캡처. 그리고 그 자료들을 법무팀에 넘긴 건 바로 전날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결혼을 마주하고 끝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내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전화는 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감정이 느껴졌다. 조용히 벨소리가 울렸고 다시 멈췄다. 그리고 또 울렸다. 그 끈질김조차도 이제는 의미 없었다. 결국 그녀는 부모님 집을 찾아갔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차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 그 밤, 수연의 목소리가 골목을 메웠다고 했다. 서준아, 나와봐. 나랑 얘기 좀 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다시 큰 소리로 외치며 그녀는 주변 시선을 신경 쓸 여유도 잃은 듯 보였다. 이웃들이 하나둘 커튼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고 어떤 이들은 창문을 닫았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나 대신 그 앞에 선 사람은 아버지였다. 평소엔 조용하고 인자한 아버지. 그러나 그날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표정은 냉담했고 눈빛엔 분노보다 더한 정이 없었다. 이 얼굴로 내가 여길 찾아올 수 있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뼛속까지 차가웠다. 수연은 말없이 뒷걸음질 쳤고 그 뒤엔 어머니도 모습을 드러냈다. 항상 따뜻하던 두 분의 시선엔 실망과 혐오 그리고 포기마저 담겨 있었다. 수연은 뭔가 해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돌아가라.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그 말은 명령이었다. 수연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문은 닫혔다. 소리도 없이 냉정하게.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멍하니 서 있는 그녀 하나뿐이었다. 차로 돌아가는 그녀의 걸음은 무겁고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연은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떠돌았고 결국 몇 년 만에 자신의 친정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렸다고 한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손이 떨렸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었다. 어머니의 놀란 얼굴,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무표정한 아버지.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화장은 이미 번져 있었고 울다 지친 눈가엔 푸르스름한 기운까지 감돌고 있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3일 전 서준이가 이 집에 왔었다.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이어지는 말에 다시 고개를 떨궜다. 유나는 매일 밤 울었단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 와도 얼굴도 안 보여주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그 시간에 넌 주 3회 호텔에서 남자를 만났더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모든 진실은 드러난 뒤였으니까. 소파 위에 놓여있던 쿠션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수연은 벌떡 일어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터뜨렸다. 나도 이유가 있었어.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랜 침묵 속에서 겨우 뚫고 나온 비명 같았다. 그 사람은 집에 관심이 없었어. 일만 했다고. 모든 걸 나 혼자 감당했어. 아이도, 집안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말은 끊임없이 쏟아졌다. 유치원도 내가 데려다 줬고 밥도 내가 챙기고 전부 내가 했단 말이야. 순간 방 안엔 이상할 만큼의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 말을 하며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모든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다.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잖아.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그때 탁자 위에 놓여있던 찻잔이 갑자기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쾅! 아버지의 주먹이 식탁을 세차게 내리친 것이다. 그 소리에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가 담긴 목소리가 방 안을 뒤덮었다.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다냐?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사람으로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 아버지의 분노는 그녀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책임감도 후회도 느껴지지 않는 그녀의 말투에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버지는 그녀 앞까지 걸어갔다. 그 눈빛엔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애정도, 기대도 없었다.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 순간 수연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수연은 친정집에서도 버티지 못했다. 아버지에게서 처음으로 뺨을 맞았다는 건 그녀가 스스로 쌓아온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얼마 후 거울을 본 그녀는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눈가는 부어 있었고 왼쪽 뺨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고개를 돌릴수록 고통보다는 무력감이 더 깊게 스며들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방향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어느새 마트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다. 시트를 뒤로 젖히고 잠시 눈을 감은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내가 보낸 단 한 줄의 문자만이 떠 있었다. 모레 변호사와 함께 이혼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단정하고 감정 없는 문장이었다. 아무 꾸밈도 여백도 없었다. 그제야 그녀도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나는 이미 집을 나왔고 유나도 데리고 나왔다. 회사도 가족도 그녀를 등졌다. 그리고 강진우와의 관계 역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걸 그녀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틀 뒤 서울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 회의실 문이 열리자 수연이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눈은 바닥만 응시한 채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회의실 오른쪽엔 나와 부모님, 그리고 담당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왼쪽엔 그녀의 부모님. 그녀는 가장 끝자락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우린 누구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회의실엔 무겁고 축축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듯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이서준 씨께서 사건 경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다. 감정을 누르고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었다. 처음엔 야근이 많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야근이라고 믿고 싶었죠. 내 목소리는 낮았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눌러온 감정들이 고여 있었다. 유나는 매일 밤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울었습니다. 전화해도 회의 중이야. 지금은 바빠라는 말만 반복됐고요. 나는 유나를 품에 안고 그녀에게 들리지 않게 조용히 말하곤 했다. 엄마는 지금 일하러 간 거야. 괜찮아. 곧 돌아오실 거야. 그 말들이 이제는 얼마나 허무하고 잔인한 위로였는지 나는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식탁 위엔 먹다만 과일 접시가 있었고 텔레비전은 소리만 흘러나오는 채로 켜져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매일 몇 통을 정리하다가 휴대폰 화면을 무심히 들여다봤다. 그 순간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배,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발신자는 김태성 대리. 수연의 회사 후배이자 나의 대학 후배. 그가 평소 업무 외 연락을 해온 적은 거의 없었다. 내가 통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선배, 더는 그냥 넘길 수 없는 게 있어서요. 그 짧은 한마디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의심을 깨워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모든 조각을 하나하나 다시 맞춰가기 시작했다. 그가 전한 내용은 충격적이지만 이상할 것도 없었다. 윤수연 대리와 강진우 부장회사 안에서도 오래전부터 소문이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참고 있었는데 더는 눈 감을 수 없어서요.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다. 수연의 외근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로그, 호텔 위치, 시간대. 모든 것을 한 줄씩 정리된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합리적인 의심이 명백한 증거로 바뀌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며칠 뒤 사설 조사기관에 의뢰한 보고서가 내 손에 도착했다. 두툼한 봉투 안엔 우리가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회사법인 차량에서 함께 내리는 수연과 강진우, 호텔 입구 앞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뒷모습, 식당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 낮 시간의 카페, 퇴근 후의 로비. 나는 그 사진들을 손에 들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다. 회의실에서 변호사는 조용히 내게 시선을 건넸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려온 듯 서류를 조용히 내밀었다. 이 자료는 제가 지난 몇 주간 정리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법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사진들을 봤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그녀의 입으로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말끝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나는 바로 다시 감정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는 오히려 저를 비난했고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더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변호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양육권은 제가 갖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탁자 위엔 조용히 문서들이 펼쳐졌다. 상대방의 혼인 파기 책임을 근거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동의서, 양육비 협의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서류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다. 아이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변호사에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실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었다. 수연의 부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 그녀 역시 말없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다. 내가 지켜온 건 단 하나, 유나였다. 이제는 그 아이만이라도 지켜야 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수연이 순간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 억울함, 그리고 아직 무언가를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착각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엔 단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에게 더 이상 유나를 울릴 권리는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가로질렀고 곧이어 수연의 부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제야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수연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자 수연은 마치 내쳐진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허공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외쳤다. 잠깐만요. 나도 엄마예요.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돈만 보내는 관계라니.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지만 누구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없이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다. 여기 최근 6개월간의 육아 방임 기록입니다. 말없이 그녀 쪽으로 사진 한 장이 건네졌다. 유나가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장면. 어린아이의 작은 등이 웅크려져 있었고 주변은 어두웠다. 수연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식사, 등하원, 전부 의뢰인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 시간 피고는 강진우 부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어깨가 푹 꺼졌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더는 반박의 여지도 없었다. 나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앉아 있었다. 그저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한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회의실에 울렸다. 그럼 최종 이혼 조건을 확인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낭독되는 항목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음, 양육권은 이서준 씨에게 귀속, 양육비는 매월 50만 원, 면접교섭은 추후 조율. 서류는 차례로 서명되었고 도장은 조용히 찍혔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마무리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흐름은 곧 깨졌다. 수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들이마신 뒤 소리를 질렀다. 회사에까지 고발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나도 잃었어. 강진우도, 나도, 일도, 자리도 다 잃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잖아.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했어? 이게 너답다고 생각해? 그녀는 내 쪽으로 다가왔다. 눈빛은 충혈돼 있었고 발걸음은 불안정했다. 넌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 배려 많던 사람이 이젠 나를 이렇게까지 내몰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격해졌고 숨소리도 거칠어졌다. 강진우 부장도 가족이 있어. 그 사람까지 이렇게 망가뜨릴 이유가 있었어? 그 순간 변호사가 개입했다. 여전히 침착한 태도였다. 사설 조사로 확보된 자료에는 근무 시간 중의 행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차량의 사적 이용, 허위 외근 보고, 경비 유용. 변호사는 한 장씩 서류를 넘기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모든 절차는 회사에 정당하게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제야 나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근무 규정을 어긴 건 나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야. 너희 둘이지. 그 말이 끝나자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곧 폭발했다. 비열해. 진짜 한심한 남자야. 그녀는 삿대질을 하며 나를 향해 외쳤고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라. 뒤이어 아버지도 천천히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눌렀다. 마치 화를 내는 아이를 제지하듯 조용하지만 단호한 손길이었다. 회의는 그렇게 긴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밖은 이미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엔 묘하게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비 오는 날처럼 눅눅한 정적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직원들의 발걸음도 조용했다. 엘리베이터 앞, 수연은 강진우와 마주쳤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러운 웃음을 건넸을 그였지만 그날의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화려하던 분위기는 사라졌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으며 피곤한 기색이 가득한 얼굴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내뱉은 인사는 말이라기보다 그냥 흘러나온 숨에 가까웠다. 둘은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 말없이 인사팀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한 건 이미 도착해 있던 인사부장과 인사과장이었다. 응접실 책상 위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인사부장은 문을 닫고 조용히 착석한 뒤 차분히 입을 열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립니다. 말 한마디,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뒤엎을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수연도 강진우도 실감했을 것이다. 수연은 몸을 굳힌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강진우는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인사부장은 이어 조용한 목소리로 사유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행동, 회사 명예를 훼손한 행위,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 한 줄 나열되는 그 문장은 수연의 가슴을 눌러 찍는 망치 같았을 것이다. 그리고 경비 부정 사용 총액은 483만 원입니다. 오늘 중으로 전액 환수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수연 옆에 있던 강진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이마를 문지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어진 마지막 통보가 회의실을 가로질렀다. 두 분 모두 오늘부로 퇴직금 전액 몰수, 징계해고 조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한때 가장 유능한 팀이라 불리던 두 사람이 이제는 회사 출입조차 허락되지 않는 징계의 대상자가 된 것이다. 그날 저녁 수연 앞으로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강진우의 아내였다. 봉투를 연 그녀는 단호하게 찍힌 문장을 마주했다. 위자료 4천만 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미 내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제는 상대 배우자까지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수연은 말없이 종이를 움켜쥔 채 앉아 있었다. 눈은 허공을 멍하니 응시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퇴직금은 사라졌고 회사가 환수한 경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사방이 막힌 상황. 하지만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강진우 부장의 또 다른 불륜 상대들이 드러났다. 회사 파견직 직원, 외부거래처 비서, 수연은 단지 그 중 한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녀가 믿고 기댔던 관계가 사실은 셋 중 하나였다는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 강진우의 아내는 두 명의 여성에게 각각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수연에게는 총 8천만 원을 청구했다. 강진우는 이미 내게 4천만 원을 배상 중이었고 이제는 파산 직전의 상태에 놓였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 수연은 결국 마지막으로 기대할 곳을 찾았다.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숨소리. 제발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녀의 반복된 연락은 결국 나의 아버지에게까지 닿았다. 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그녀를 친정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 손에서 거칠게 뿌리쳐진 휴대폰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지 마라. 그 말은 부모로서의 마지막 선고와도 같았다. 그날 이후 수연은 서울을 떠났다. 도망간 것도 자발적인 선택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단호한 명령과 가족의 마지막 선고 아래 그녀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농장으로 보내졌다. 삼촌의 농장은 시 외곽 끝에 위치해 있었고 그 끝자락엔 오래된 컨테이너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곳이 그녀의 새로운 거처였다. 휴대폰도 지갑도 바깥 세상과의 모든 연결도 끊긴 채 새벽 5시 해가 뜨기도 전 수연은 무거운 장화를 신고 밭으로 향했다. 잡초를 뽑고 삽으로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단순하지만 고된 반복. 손끝은 갈라졌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거칠어졌다. 창고로 돌아오면 밤은 너무 조용했다. 그 정적 속에서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 한 줄이 그녀의 귀를 때렸다. 강진우 전 부장, 미성년자 상대 부적절 접촉 혐의로 긴급 체포.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텔레비전에 떠오른 얼굴은 분명했다. 자신이 모든 걸 걸었던 남자.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 바로 그 사람. 그는 단지 자신만이 아닌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어왔고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연은 말없이 TV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텅 빈 창고 안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을 위해 나는 모든 걸 버렸구나. 그 밤 수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받아들였다. 다음 날도 해는 떴고 그녀는 또다시 밭으로 나섰다. 그 손에 쥐어진 일당은 모두 위자료와 양육비로 빠져나갔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수연은 단 한 번도 유나를 만나지 못했다. 처음엔 편지도 보냈고 작은 선물도 붙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거울 앞에 서면 고개부터 떨구게 됐다. 한때 회사에서 눈에 띄는 미모라 불렸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햇살에 타버린 피부, 굳은 살이 박힌 손, 깊게 팬 이마 주름. 그녀가 쫓았던 자극은 결국 그녀를 폐허로 이끌었다. 어느 봄날 뜻밖에도 부모님이 농장을 찾았다. 멀찍이서 밭을 갈고 있는 딸의 모습을 한참 지켜보던 부모는 그녀를 부르지 않은 채 돌아서려 했다. 그때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유나, 중학교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췄다. 긴 침묵이 흘렀고 대답 없는 시간이 이어졌다. 단 한 번만 멀리서라도 아이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엔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현실만이 담겨 있었다. 며칠 전 유나와 얘기를 나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조용했다. 이제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하더라. 매일 밤 일한다며 돌아오지 않던 엄마.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던 사람. 그 시간에 젊은 남자와 만났다는 걸 지금은 다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아이가 그러더라. 지금은 알아요. 엄마는 가족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만족만 쫓다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엄마와 헤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두 손을 땅에 짚고 숨이 넘어가듯 울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제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다.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뒷모습, 돌아선 딸의 마음, 더는 붙잡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었다. 나는 부모로서도 아내로서도 사람으로서도 가장 비참한 선택을 했다. 쾌락에 눈이 멀어 사랑을 짓밟고 가족을 무너뜨린 데가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흉터가 되어 조용히 가슴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바치를 마친 그녀는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 수연은 흐릿해진 시선으로 마지막 눈물을 닦아냈다. 초여름의 오후, 짙은 녹음이 들판을 가득 채우고 땅에서 올라오는 흙냄새가 공기를 무겁게 감싸고 있었다. 수연은 밭 한가운데에 앉아 굳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이젠 손톱 밑에 흙이 끼는 것도 익숙했고 해에 그을린 얼굴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거칠어져 있었다. 무릎을 펴려다 말고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느새 햇살은 따갑게 내려쬐고 있었고 그 속에 눈을 가늘게 뜬 채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떠올렸다. 과거의 수연은 늘 무언가 더를 바랐다.
지금보다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더 설레고 싶었다. 하지만 그 덜을 줬던 욕망은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딸의 울음소리보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선택했고, 남편의 기다림보다 자극적인 만남을 택했다. 그리고 그 끝엔 가족도 직장도 체면도 모두 사라진 허무함만이 남았다. 8년이라는 시간, 그녀는 말없이 견뎠다. 비난도 후회도 원망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하루하루 몸을 쓰고 땀을 흘리며 스스로를 벌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어느 날 삼촌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다. 속엔 몇 장의 현금과 함께 한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이제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 말은 짧았지만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수연은 그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처음으로 시외버스를 탔다. 도시로 향하는 길, 그토록 오랫동안 외면해온 세상으로의 첫걸음이었다. 서울역 근처 작은 제과점, 거기서 유나를 본 건 우연이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은 더 성숙해 보였고 말투나 행동엔 어릴 적 그 순진함보다 단단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수연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유나야.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손을 뻗어 한 번만이라도 불러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발걸음을 멈췄다. 이 아이는 지금 나 없이도 잘 자라고 있다. 수연은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수연은 여관방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썼다. 나는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젠 진짜 나를 알게 되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오롯이 나로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유나야, 너에게 용서받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그 용서는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해. 다음 날 수연은 구직 정보지를 들고 작은 식당에 면접을 보러 갔다. 주방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서빙도 할 수 있어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손에 잡히는 일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엔 직원들도 경계했지만 수연은 묵묵히 일하며 조금씩 신뢰를 얻어갔다. 밤마다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고 허리도 쉽게 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몇 달 후 수연은 작은 원룸을 얻었다. 창문은 좁았고 방은 비좁았지만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된 기분이었다. 벽 한쪽엔 유나의 어릴 적 사진을 붙여두었다. 그리고 그 앞에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고 있지? 오늘도 내 생각하면서 일할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 겨울 수연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그 글씨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엄마, 이번 봄 졸업식이 있어요. 초대는 어렵겠지만 마음만은 전하고 싶어서요. 이젠 엄마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나도 엄마가 살아가길 바라고 있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유나. 그 편지를 읽은 순간 수연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오랜만에 미소라는 걸 지어 보였다. 용서란 언제나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랑이란 결코 소유가 아닌 그 사람이 살아가길 기원하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수연은 이제 안다. 진짜 속죄는 말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꿔 살아내는 것임을. 어느 날 골목 끝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겨울은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고 있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